수학을 가르치는 수혜부터 이건 간략한 제 영역이고요.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별 내신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 소개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서문여고부터 말씀드리면 서문여고는 1등급이 보통 80점 초반에서 시험이 조금 쉬워지면 이번 중간고사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80점 후반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객관식 16문항이고 서술형 4문항이고요. 이번 시험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번에서 11번 정도는 그냥 기본 개념 유형서 센 B 정도 수준에서 1번, 11번이 구성이 됐고 12, 13번은 이제 기출 중간 난이도 그리고 14, 15, 16번이 이제 1등급을 이제 결정하는 3에서 이제 특성적으로 난이도의 문제가 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되게 평이하게 나왔고 서술형 4번도 이제 마플 교과서 같은 이제 개념서에 노멀에 실려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변형돼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서문여고는 보통 기출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많이 변형해서 내는데 이번 시험만 조금 특이하게 외부 문제에서 한 문제를 가져와서 14번에 넣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 이제 15, 16번은 기존의 그냥 기출 문제를 고난도로 변형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 직전에 선생님께서 보충 프린트를 각 초단원별로 모두 나눠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충 프린트를 애들한테 엄청 풀려서 보냈는데 시험에 연계되는 건 고난도에서 거의 연계되지 않고 엄청 쉬운 문제에서 연계가 돼서 서문은 아무래도 기출이 훨씬 중요한 학교입니다. 이제 세화여고가 보통 이제 내신을 따기 어렵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세화여고를 가기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서문여고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서문여고도 상위권이 꽤 두터워서 1등급 맞는 게 마냥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시험이 평이하게 나오면 서답형에서 점수가 이제 깎이면 1등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특상 문제는 이제 아무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서 만나면 당황할 수가 있고 당황한 가운데서 세 문제를 모두 틀리게 되면 1등급은 나올 수 있는 점수지만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면 이제 1등급을 현실적으로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게 되면 기출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리고 서술형 연습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4%가 1등급이었는데 10%가 1등급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 생각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넘어갔으니까 조금 이제 쉽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각 학교 인원수를 대비로 봤을 때도 전교에서 그래도 15등 안에 들어야 수학이 1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동덕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덕여고는 지금 1등급이 70점 중반대로 형성이 됐고 여기는 1등급 층이 그래도 서문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이 동덕여고는 시험이 훨씬 어려워요. 이번 중간고사만 봤을 때도 동덕여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엄청 당황했던 경우가 많았고 여기는 객관식 16문항, 단답형 3문항, 그리고 서술형 4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서문여고보다 문제도 3문항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동덕여고 시험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가 서문여고 객관식 가장 끝문항이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가나 조건이 쪼개져서 나왔는데 가 조건부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 조건을 자르고 동덕여고 8번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덕여고 8번부터 이제 객관식이 점점 어렵고 16번도 어려운데 서답형은 이제 서문여고가 되게 쉽게 나왔는데 동덕여고는 서답형 마지막 문제도 거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 버금갈 만큼 어렵게 나와서 현실적으로 시험 안에 저 문제를 다 풀고 100점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수학에 조금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동덕여고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1등급을 가는 게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고는 올림푸스 유형편을 부교재로 사용을 하는데 올림푸스 유형편이 그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중간 난이도의 교재라서 올림푸스 유형편만 2회독, 3회독 그리고 변형 문제 많이 풀고 들어가면 되겠지? 약간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대비하시면 오히려 점수가 완전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덕여고도 기출문제를 거의 최고난도까지 한 2회독에서 3회독까지는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화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화여고는 1등급이 거의 그냥 90점 초반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등급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중3 학생 애 중에 제 언니가 세화여고를 나오신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반에서 한 5등에서 6등 정도를 했는데 서울대 수학과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화여고는 완전 최상위권들이 거의 몰려 있어서 현실적으로 선행이 많이 돼 있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시험은 이제 객관식 16개, 단답형 3개, 서술형 4개인데 난이도 자체는 서문여고보다 오히려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화여고는 학교 자체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부교재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스타일이 조금은 다른 게 서문여고는 기출에서 변형이 돼서 계산이 좀 있고 발상보다는 이제 그래도 논리적인 연계를 좀 따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많은데 세화여고는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르고 문제를 들어가면 거의 그냥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부교재를 엄청나게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들어가야 1등급을 이제 맞을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세화여고는 서문여고하고 동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1학기 때 이제 공통수학 1을 진행하고 2학기 때 공통수학 2를 진행하는 반면에 세화여고는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각각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대수확통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또 보시면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까지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학교예요. 솔직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3 때 거의 대수확통, 미적분 1까지 선행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세화여고 가서 내신을 1등급을 받기는 냉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를 감안하시고 이 세 학교 경향성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 수업 소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핵심만 일단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다 보면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엄청 꼼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필교과서 같은 거 이제 처음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처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옆에는 또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뭔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내가 수학을 못하나? 약간 포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도 말하는 거고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학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가 되면서 모르는 걸 점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를 하면 사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처음에 뭐였는지 두 번째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이건 이해가 좀 되네 이제 그건 지워나가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애네드블 하면서 점점 지워나가는 공부를 애들한테 강조를 하고 또 그리고 핵심만 애들한테 계속 강의해서 강조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부차적인 건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터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스스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풀이의 당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에서 현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당연히 만들어지고 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삼각비를 쓰고 피타고라스를 써야 한다. 아니면 정수, 자연수 조건이 나와서 인수분해 문제가 연결이 되면 이건 부정방정식 문제구나. 그러니까 순서쌍을 찾아야겠지. 라는 이런 생각의 당위성을 계속 강의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문제를 풀면 특히 이제 조금 애매하게 머리 좋은 남자애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놓고 맞춰놓고 되게 자기가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긴장이 엄청 되는 시간 속에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막혔을 때 해결할 실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계속 당위성을 애들한테 납득을 시켜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애들이 수학 실력이 점점 늘고 그래도 고정 1등급까지 가는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간이 계속 중요한 시험들인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두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유형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유형은 거의 머릿속에 모두 암기가 돼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자마자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만나는데 그때 애들은 보통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랬지? 왜 이때 일직선이었지? 라는 걸 그때 증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시험 끝나 있죠. 그럼 점수는 엄청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서문이든 세화든 동덕이든 일단 기본적인 문제에서 시간 압박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그 다음 최상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 문제부터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절대 2등급 이상도 성적이 올라가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고난도까지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라고 해서 문제가 엄청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3점짜리가 4개, 5단계로 그냥 쪼개져서 조건마다 숨겨져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계산이 늘고 호흡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거지. 저런 기본 유형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고난도 문제들도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애들한테 문제를 풀어줄 때 여러 가지 풀이로 풀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컨텐츠 팀장을 거의 한 8년에서 9년 정도 했는데
이제 조교 애들 중에 이제 보통 메이저 의대 아니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서성한까지 수학 거의 한 100점, 98점 이렇게 한 개 틀린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수능 때 이렇게 어려웠던 킬러 아니면 내신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킬러를 어떻게 맞췄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앞에 문제를 이제 그 친구들은 잘하니까 대부분 다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에서는 거의 완전 노가다로 푸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빠졌지만 기하 벡터에서 공간 벡터 같은 문제에서 그냥 좌표 다 잡고 그냥 무식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시간에 압박이 있고 시험 시간에 내가 무조건 이 풀이로 풀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면 마무리하는 습관을 평소에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박되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애들이 효율적인 풀이만 좋아하는데 물론 효율적인 풀이로 모든 풀이를 다 풀면 가장 베스트죠.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공부를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시험을 보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 당일의 컨디션도 있고 문제가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두 대비해서 항상 노가다 풀이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효율적인 풀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되 다른 풀이들도 모두 익혀놔서 언제나 스스로한테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과의 이제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강사를 시작하면서 항상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애들이 저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잘 가르치고 애들의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애들이 저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하고 반을 만들게 되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고 물론 이 안에서 뭐 엄청 희희낙낙거리고 애들하고 농담 따먹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뭔가 풀어진 것 같을 때 적당히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과제 공지도 해주고 아니면 어떤 애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시험이 좀 끝났을 때 좀 망한 것 같아도 정신 차리고 지금 해야 될 걸 하라고 약간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수업 클리닉에 모두 전후에 다 들어가서 애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질문도 받아주고 그리고 과제 채점도 제가 다 직접 하고 애들 풀이 과정도 제가 직접 다 보기 때문에 애들하고 되게 친밀감 있게 관계를 유지하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강조했던 것과 되게 같은 맥락인데요. 오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애들이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할 때 공부를 이제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민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요. 아니면 공부를 좀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은 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한 20분, 30분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문제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공부거든요. 왜냐면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한정돼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30분 동안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이 끝나 있죠. 30분을 두 문제 고민하면 시험이 끝나 있는데 그렇게 평소에 고민을 하면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평소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5분에서 15분까지 고민할 시간을 끊고 그 15분 정도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고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끊고 본 다음에 수업에 와서 해설을 들으라고 해요. 어차피 기출이 변형이 돼도 숫자에서 그냥 간단하게 변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습득되는 것도 있고 외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습관을 평소에 잡아놓으면 애들이 훨씬 더 그 시험에 맞게 시간 관리를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답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보통 오답을 할 때 발상 노트, 아니면 개념 노트, 계산 실수 노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그냥 틀린 문제가 있어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틀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애매하게 맞춘 문제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그냥 뭔가 이럴 것 같아서 맞춘 문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맞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답 중에서 가장 선순위로 지워야 되는 문제는 이 T 표시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맞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일단 내가 지워나갈 수 있는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지워나갈 수 있는 오답들이에요. 근데 3번은 접근조차 못한 걸 시험 전날에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풀릴까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감만 증폭이 되고 평소 오답에서도 내가 지울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맞은 근데 다시 보면 또 못 풀 수도 있는 이런 오답들을 먼저 지워나가면서 관리를 해야 애들이 실질적으로 점수 상승폭이 훨씬 시간적으로 단축이 돼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답 체크리스트를 전 수업 전에 미리 나눠주고 제가 다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이 문제를 까먹었다 싶을 때쯤, 대단원이 끝났을 때쯤, 아니면 대단원에서 중단원 넘어갔을 때쯤 제가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개인별 오답으로 나눠주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공통으로 쌓인 오답 같은 경우에도 따로 관리를 해서 애들한테 시험 전에 나눠주고 있어요. 이제 수업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업에 오게 되면 이제 위클리 테스트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시험 형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이제 단답형이라고 쓰여 있는 저 문항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원에서 현을 내렸어?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고 삼각비를 써야 된다는 걸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서 너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이 칸을 채울 수 있어 라는 이런 복습 문항 7문항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8번부터 11번까지는 서술형 문제로 만들었고, 그 서술형 문제들은 제가 직접 걸어서 다 채점을 하면서 애들 풀이를 보고 이상한 부분을 다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원이 끝나게 되면 대단원별 핵심 문항에 대해서 객관식 20문항으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 내신 대비가 되면 투트랙으로 시험을 구성합니다.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 문제들로 20문제를 구성을 하고 똑같이 서술형도 구성을 해서 이 안에서 너네가 절대 틀리는 게 없도록 계속 반복해서 중간 난이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내신과 진짜 흡사하게 특상 난이도 문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상난이도 문제 2개에서 3개, 나머지 중간에서 하 정도로 구성을 해서 내신 대비 테스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수행률이나 오답을 해왔거나 안 해왔거나 아니면 시험 점수나 아니면 수업 등에 대한 애들에 대한 피드백은 어머님들께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날에 항상 카톡으로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카톡을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바쁘신데 너무 길게 보내주신다, 짧게 보내주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고1 커리큘럼인데요. 지금은 공통수학2 개념 마플교과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11, 12월에는 공통수학원 기본 실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통수학원 기본 실력은 개념수하고 그 다음에 센 B 정도의 유형수하고 이제 기출에서 중고난도까지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에서 2월은 이제 공통수학 기본이 끝났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실력 심화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서 필수적인 것만 살짝 다루고 이제 센 B 유형서나 아니면 유형서 중에서도 일품같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 플러스에 기출책 고난도까지 1월에서 2월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 3월 내신 정규반이 되면 이제 공통수학원 본격적으로 중간 기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완전 기출 최고난도 그리고 센비 유형서, 다음에 개념에서 빵꾸 난 것들은 클리닉에서 제가 보강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관리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어머님들이나 애들하고 소통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되게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쏟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애들이 그냥 오히려 엇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관리를 하면서 어떤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항상 효율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오답이나 수업도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를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친 최우석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